뉴저지 예비선거를 앞두고 팰리세이드 파크의 크리스 정이 시장 후보 등록을 한 데 이어 오늘 이종철, 폴 김 두 후보가 시의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강력한 총기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휴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는 절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페이스북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차기 회장에 양호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아시안 학생의 비율은 24%이며 지난 10년 동안 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예비선거를 2달여 앞두고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에 한인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크리스 정이 시장 후보 등록을 한 데 이어 오늘은 이종철, 폴 김 두 후보가 시의원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 도전하는 크리스 정 후보에 이어 오늘은 이종철, 폴 김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09년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을 시작한 이종철 의원은 5번째 시의원직에 도전합니다. 이종철 의원은 오늘 오전 팰파크 타운홀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그동안 타운과 한인 커뮤니티의 브릿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다시 한번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차 문제라든지 하수구 문제, 오버디벨롭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은데요. 계속 타운하고 협조해서 좀 우리 팰파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명의 한인 시의원 후보는 2014년부터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폴 김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이 한국 사람이 많이 많아지고 한국 대표가 필요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경력이 많고 우리 팰리세이드 파크를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15년 동안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제임스 로튼도 시장도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난주 금요일 후보 등록을 한 크리스 정 후보와 예비선거에서 대결합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우윤구, 원유봉 씨는 내일 오전 버겐 카운티 선관위를 방문해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휴대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는 절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딴 총기 사고에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공화당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트위터 계정에 민주당이 폐지를 원하고 있고 어제 스티븐스 전 연방 대법관의 말도 있었지만 수정헌법 2조 폐지는 안 된다며 우리는 2018년 더 많은 공화당 위원들이 필요하며 항상 연방 대법정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주장하는 총기 소유 제한에 반대한다는 점과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승리에 수정헌법 2조를 지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지층의 호소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존 폴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수정헌법 2조는 근래 수십 년간 본래 취지를 넘어 잘못 해석돼 왔다며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면 훨씬 더 지속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며 미국인의 총기 소유를 합법화한 조항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뒤 독재와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 무장으로 조직된 민병대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반면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유지하고 있는 뉴저지주가 이보다도 한층 강화된 총기 규제법을 갖출 전망입니다. 특히 이 법안이 총기 규제 촉구 시위가 전국적으로 펼쳐진 뒤 이틀 만에 통과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은 탄창 총알 수용 규모 축소, 총기 구매와 소지 제한 등 강력한 총기 규제 패키지 법안을 26일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주 상원 통과와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입법됩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총기 규제 법안은 탄창의 총알 수용 한계를 기존 15발에서 10발로 축소하고 철갑탄 사용 금지, 개인 총기 휴대 자격 제한,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 강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원활한 총기 압수 등의 내용입니다. 뉴저지의 현 총기 규제법은 모든 총기 구매 시 구매자 신분증을 요구하고 별도의 구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데 이어서 하원에서 한층 강화된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하원의 법안 통과 소식에 스티븐 스위니 상원의장은 상원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머피 주지사도 하원의 결정을 지지하며 더욱 엄격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주 의사당 인근에는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2천여 명의 시위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도 강력한 총기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공격용 반자동 소총 판매 금지와 탄창의 총알 수용 규모를 7발로 제한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페이스북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파문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5천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ICE가 2017년 2월에서 3월 뉴멕시코주 지역 형사들과 불법 체류자 수색 공조 수사 중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로그 기록과 IP 주소 등의 데이터를 페이스북의 요청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더 인터셉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특히 ICE 수사관들은 페이스북에 협조를 구해 해당 불법 체류자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로그인했을 때의 위치 정보를 추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이민수사당국이 은행과 통신사 등을 통해 이민자들의 정보를 확보해온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번처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 인터셉트가 입수한 ICE 수사관들의 이메일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2014년 ICE와 계약을 맺고 불법 체류자와 범법 이민자를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인 에코시스템을 구축한 플랜티어 테크놀로지에도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은 ICE를 포함한 사법당국에 이민법 단속 지원의 목적으로 특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CE 측도 ICE의 수사 방식을 밝힐 수 없다며 불법으로 데이터를 검색한 사실이 없고 합법적인 법원 명령에 의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차기 회장에 양호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지난 2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박동주 전 회장의 면직에 따른 후임자로 양호 씨가 임명됐다고 민주평통 사무처가 밝혔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뉴욕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 신임 회장은 조셉 크라울리 연방하원의원 후원회장과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한인후원회장, 뉴욕 한인회 회칙위원장, 뉴욕 인권문제연구소 부회장, 뉴욕 언론동호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양 회장은 어제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동포사회의 통합과 앞으로 평통이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예, 그 뉴욕 평통이 본의 아니게 지난 한 2달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여러 위원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뉴욕 평통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민간 외교에도 중점을 두는 만큼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하며 한인 동포들이 각자 거주하고 있는 선거구의 정치인들과의 유대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저지 지부에서 불우아동을 돕기 위한 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의류, 식품, 생활용품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며 수익금은 전액 불우아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저지 지부는 오는 4월 7일 토요일 회원의 날을 맞아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회원들과 후원사들이 함께하는 2018년 나눔의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바자회는 패션 의류, 액세서리, 생활 자파류, 식품류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과 함께 회원가입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 도네이션 상품은 우리가 팔아서 100%가 다 글로벌 어린이재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은 1998년 한국 금융위기 때
결식 아동들을 위해 미주 한인 어머니들이 2만여 달러를 한국으로 보낸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미주와 아시아 지역에 27개 지부가 활동하며 한국을 포함해 30여 개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뉴욕시 전철역 주변의 건물주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뉴욕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신축되는 전철역 주변의 상용 건물이나 주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인 밸류 캡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전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원 방안의 하나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밸류 캡처 방안이 2019 회계년도 주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전철역이 들어서기 이전과 이후의 건물 가격을 비교해 세금을 매긴 후 추가 세수분의 75%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25%는 뉴욕시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는 이번 방안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밸류 캡처가 현실화되면 앞으로 35년 동안 뉴욕시에 2,900억 달러의 세금 수입의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커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오랜 기간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걷는 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아시안 학생의 비율은 24%이며 지난 10년 동안 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소수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2016년 아시안 학생 비율은 24%로 10년 전인 2006년 18%에 비해 6%포인트 증가했다고 하버드 대학의 다양성 실태 조사를 위한 데스크포스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아시안을 제외한 소수계는 같은 기간 17%에서 19%로 늘었고 유학생 비율도 9%에서 12%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대학원의 경우 비즈니스 스쿨의 아시안 학생은 15%로 10년 전의 12%에 비해 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공공정책 케네디 스쿨은 7%에서 8%로 1% 증가를 기록해 10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교육대와 치대, 의대 등도 2%에서 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학생 가운데 소수계 비율은 30.92%였으며 소수계 교직원과 교수의 비율은 각각 22.33%와 17.96%를 나타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대학의 다양성 향상을 위한 목표로 학생과 교직원, 교사 인재 범위 확장, 공통적 가치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자유 보장, 대학의 전통인 포용과 소속감 계승 등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학 내 모든 학생과 교직원, 교사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전략적 계획과 실행, 책임과 권한의 조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 금융 종사자들의 보너스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제 개혁안과 경기 호조, 금리 인상 등이 월스트리트의 보너스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 종사자들의 1인당 평균 보너스가 18만 4,220달러를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17% 인상된 것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의 19만 1,360달러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전국 가구당 연소득 중간값인 5만 9,039달러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1인당 평균 보너스가 1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 종사자들에게 지급된 보너스 총액은 317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액수는 현금 기준이며 스탁 옵션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권 최고 경영자들의 보너스도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세리그룹의 마이클 코바트 CEO는 전년에 비해 48% 늘어난 2,30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고 JP모건 체이스의 제임스 다이먼 회장은 2,95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기관 가운데 증권사는 전년에 비해 4.5% 증가한 1,53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주식 거래 매출만 10% 이상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피난 지역을 선포했던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오렌지 카운티가 반대 의견을 내세우면서 주정부와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위원회는 오늘 캘리포니아주 피난처법 탈퇴 조례안 표결에서 4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피난처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렌지 카운티 곳곳에서는 피난처법을 지지하는 수십 명의 이민자들과 이민보호단체들이 모여 연방정부의 피난처법 무효화 소송에 가담하지 말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대규모 노숙자 텐트 3를 조성하는 방안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무산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 산타애나 강 일대의 노숙자 캠프를 얼바인과 헌팅턴 비치 그리고 라구나 니겔 지역으로 이전시켜 이른바 텐트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사 바틀렛 슈퍼바이저는 지난 19일 텐트시티 조성안이 발의됐을 당시 구체적이고 분명한 정보들이 불충분했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패닉 상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노숙자촌 조성 지지자들은 경찰과 다른 도시 관계자들이 수년 동안 노숙자들을 산타애나 강가에 방치했다며 이제는 당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회의에 앞서 청사 앞에는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노 텐트 시티를 외치며 텐트 시티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담당관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정보를 이민 당국에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한 유학생 전용 포털 사이트가 개설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OPT 신분 학생들도 자신의 관련 정보를 온라인 포털에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은 주소, 전화번호 또는 고용주 정보가 달라질 경우 곧바로 이민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일원에는 이 같은 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이거나 후손을 아는 지인은 뉴욕 총영사관에 연락하면 됩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26세 여성이 브롱스 방향 6번 전철에서 강도범이 휘두른 칼에 얼굴을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포담 대학 법대생으로 탑승하고 있던 전철이 3에비뉴 138 스트리트 역에 정차하면서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그의 가방을 낚아채려 했지만 카심이 가방을 놓지 않자 강도는 커터칼로 카심의 얼굴을 그은 채 빈손으로 달아났습니다. 뉴저지주 가필드에서 12세 남학생이 소셜미디어에 총격 관련 허위 위협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학생은 곧 해당 글이 농담이었다고 소셜미디어에 밝혔지만 가필드 경찰과 버겐카운티 셰리프국은 만약의 위험에 대비해 26일 가필드 중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수색 작업을 펼쳤고 이 학생은 학교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낮 최고 기온 55도, 섭씨 영상 13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영상 10도.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